고용이 나빠서, 고용이 안 좋아져서 미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의 호재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전체 고용이 나빠지면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큰 의미에선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주식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매수를 고민할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뉴스에 나오는 대로 연방 항소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 유지를 허용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와요. 무역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서 트럼프의 관세가 잠깐 동안 철회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완전히 다 사그라들었죠. 무역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트럼프가 항소법원에 이거 안 된다 하면서 항소를 했어요. 뉴스처럼 연방항소법원은 그래, 판결을 일시 정지시키고 관세를 계속 걷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요. 이제 6월 9일까지는 트럼프의 관세는 유효하게 작동을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낸 자료에 따라서 항소법원에서 이 자료를 보고 다시 판결이 결정되겠죠.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1차적으로 관세를 계속 유지시키는데 6월 9일까지는 합법적으로 시간을 벌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두 가지 옵션으로 관세를 완전 합법화, 누가 또 법원에 고발을 해서 이걸 무효화시키지 못하게 공고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무역법 122조라는 게 있대요. 여기에 최대 15% 한도로 대통령 권한으로 150일간 관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150일이면은 거의 한 5달가량,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이렇게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역법 301조, 201조 이렇게 세부 산업별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항을 활용을 하려면 무역대표부나 국제무역위원회 등에서 이 조사 자료를 먼저 가져다 내고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승인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사실 뭐 한 5달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 안에 대부분 다 끝낸다. 그래서 세부 산업마다 관세를 다 때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다른 방법도 있는데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상무부가 조사를 빨리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대통령이 승인을 때리면 되기 때문에 150일이면 훨씬 더 편한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관세를 완전히 공고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번 무역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트럼프 관세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여기서 위반한다는 내용인데, 트럼프 관세는 다른 무역확장법이나 무역법으로 충분히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관세는 유지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났죠. 용두사미 처음엔 완전히 무슨 뒤집어질 것 같은 이런 이벤트였는데 그냥 끝은 완전 허무한 용두사미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여기에 다시 집중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세는 결국에는 이 제품, 서비스 뭐 이런 거를 만드는데 원가 상승분이기 때문에 물가를 어느 정도 인상시킬까,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물가가 오르기 전에 사재기를 많이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과연 소비를 어느 정도 줄이는가, 소비를 크게 줄인다 그러면 경기 둔화가 오고 침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 관심을 두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트럼프가 기업들에게 관세로 인해서 이게 원가가 막 올라가도 판매 가격을 인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감내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실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이 돼서 쫄아서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원가는 오르는데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반응도 나빠지겠지만 기업들은 일단 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이익 또는 뭐 적자가 나거나 좀 크게 감소하는, 흑자 수준이 감소하는 이런 이익을 보충하려면 고용된 인원 중에 필요 없는 인원, 뭐 계약직이든 임시직을 일단은 먼저 줄이고,
그 다음에 광고도 줄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비필수적인 이런 비용 감소를 위해서 구매를 상당히 줄일 수밖에 없겠죠. 뭐 트럼프의 눈치를 봐서 기업들이 실제로 판가를 올리지 못하더라도 결국엔 다른 방향에서는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과연 관세 충격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거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자들은 가장 빠르게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경제지표 발표된 내용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중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동안 신규로 해고돼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릅니다. 매주 집계가 되니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더 느리죠. 2주 이상 26주 이내로 실업수당을 연속으로 받아먹는 이 사람이 몇 명인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매달 발표되는 고용지표들에 대비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굉장히 빠르니까 이거를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뭐 한 가지라도 아니면 둘 다 같이 올라가든가 이게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확실히 기업들이 이제 관세 영향으로 고용을 줄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물론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게 별다른 해고의 움직임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좀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깜짝 놀라고 있긴 한데, 이거는 뭐 거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뭐 상하 변동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뭔가 관세 영향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보여지긴 어렵고, 앞으로 이게 쭉 올라가거나 이게 확실히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 충격이 굉장히 클 수 있겠죠. 네, 아직까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이 실업수당 청구의 경우에는 흔히 우리나라에서 뭐 계약직, 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자리 이렇게 부르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은 실업수당을 청구하기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엄격해요. 일정한 금액을 받았어야 되고, 근로기간도 인정이 돼야 되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다 이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직 노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아먹는다, 이게 청구자로 잡히기가 굉장히 그 비정규직 분들은 조금 어렵다, 계약직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이런 계약직들을 기업들이 다 먼저 잘라내기 시작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 통계에 둘 다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일단 기업들은 먼저 이제 숙련된 정규직을 해고하기보다는 계약직이나 임시직 근로자들을 먼저 해고한다, 이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잡아낼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건 매달 초에 발표되는 비농업 급여 근로자 수, 이 지표를 보면 되죠. 아직 6월달 지표는 발표가 안 됐는데 모니터링을 해 드릴 거예요. 우리 발표되자마자. 자, 급여를 주는 노동자를 집계한 통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모든 사업장에는 급여를 지급하면 이 뭐 명세서도 내야 되고 뭐 세금도 관련해서 신고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집계 데이터를 가지고 이 통계 자료를 구한 거예요. 계약직이나 뭐 알바라도 고용주들은 무조건 급여를 지급했으면 그 근거 자료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통계 자료에 잡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들이, 비정규직 계약직들이 먼저 해고된다 그럴 경우에는 비농업 급여 근로자 수가, 이게 증가율 자료인데 이게 좀 더 빠르게 뚝 떨어질 겁니다. 뭐 뚝 떨어지는데 너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더 빠르겠죠. 근데 이제 비농업 급여 근로자 수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이게 산업도 증가하고 뭐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꾸준히 우상향을 해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이게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이게 역성장을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감소하는 구간들이 오는데, 지금 이미 상황 잘 보시면 점점 둔화해서 0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뭔가 미국의 고용은 점점 이제 뭐 피크에서 점점 이렇게 둔화되는 경로로 가고 있었는데, 트럼프의 이 관세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원들을 줄인다 그러면 좀 더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겠다, 그걸 이 지표를 통해서 임시직 계약직들까지 해고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또 하나 있죠. 계약직의 경우에는 뭐 임시직이나 이런 분들은 원래 일자리가 있는데 퇴근 후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럴 가능성이 큰 거죠. 뭐 퇴근 후에 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는 뭐 좀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다른 일을
뭐 프리랜서로 뭘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농업 급여 노동자 수 지표에서는 이렇게 계약직까지 다 잡아내지만 이렇게 투잡을 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일을 싹 다 잊어버렸다. 다 날렸다. 이제 돈 하나도 못 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느리게 잡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투잡을 띄고 있어서 잘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잡아내는 지표가 있죠. 바로 실업률 지표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여기 실업자로 분류가 되는데, 실업률이 이제 역사적으로 바닥을 찍고 점점 이렇게 늘어난다. 뭐 1990년 경기 침체 때, 2000년 IT 버블, 2008년 금융위기, 뭐 코로나 때는 갑자기 터진 거니까 이런 거 없었고, 어쨌든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점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뭐 앞으로 경기 침체가 터질 수 있는 겁니다. 과거 이렇게 묵직한 경기 침체가 터질 때는 이게 꼭 이런 모양을 나타내요. 지금까지 아직 경기 침체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크게 터지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좀 감내를 하고 감당을 좀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보니까 어떠냐. 지금 점점 고용은 미국에서 피크는 지났고 이제 점점 둔화로 가고 있다. 점점 이렇게 조금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고용을 조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 서비스업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하고 이제 피크를 찍고 다시 둔화되고 이제 완전히 침체로 갔다가 다시 또 회복되고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는데, 서비스업 사회로 전환될수록 고용이 경기 순환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서비스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교육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뭐 음식을 먹거나 뭐 서빙 배달 이런 것들 전부 다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크게 들어가는, 한마디로 서비스업이 그런 유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서비스업이 중요해지는 이런 사회일수록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결국에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여기 서비스 소비를 하려면 그 원천은 일단 지도 뭔가 어딘가에 고용이 돼서 소득이 있어야 경기 호황일 때 서비스업 사회라도 소비를 많이 하겠죠. 반대로 이제 고용이 나빠져서 소득이 감소하면 서비스업이라는 게 뭔가 편하고 즐겁고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건데, 소득이 없으면 그거 그냥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경기 둔화 때는 고용이 둔화되고 경기가 좋을 때는 고용도 좋고, 이런 상황이 이제 서비스업 사회의 경기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그동안은 기업들의 투자, 뭐 고용, 생산, 재고 이런 것들이 경기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미국이 서비스업 사회로 변화할수록 이제 물질이 아닌 사람의 소비로, 사람의 이제 어떤 노동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 뭔가 편하게 해주는 것들로 중심이 옮겨가기 때문에 고용 움직임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고용 지표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경기 흐름이 제조업이 이끌든 서비스업이 이끌든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물가가 막 올라가고 있고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려고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거는 딱 봐도 뭐 서비스업 사회든 지금 제조업 사회가 아직 뭐 안 바뀐 과도기적인 상태든 좋은 뉴스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이런 말씀은, 자, 일단 오늘 살펴본 지표를 기준으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뭐 완전한 고수는 아니다. 뭐 상승장이든 뭐 폭락도 싹싹 피하고 하락장에서도 올라갈 종목을 기가 막히게 골라낸다. 이런 고수가 아니다 그러면 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큰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막 견뎌내는 거가 마음 끌력이 그렇게 뭐 익숙하지도 않고 경험해 본 적도 없다. 이런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정말 큰 돈을 투자해서 인생을 바꾸고 뭔가 조금 더 쉽게 돈을 벌고 싶다면 여기 그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녹색이 연속인데 이게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들에서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고점 찍고 내려오는 때 투자를 해야 여러분이 돈을 벌기 쉽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종목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타이밍을 좀 잘못 잡더라도 이런 구간부터 이제 경기가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대세 상승장이 펼쳐지고 이게 성장하는 장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투자해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바닥 찍고 올라갈 땐 이거 웬만한 고수가 아니라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여드린 미국의 비농업 급여 근로자
증가율이 이게 역시나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갈 때가 좋은 시점이고 점점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게 0에 가까워질 때 뭔가 이렇게 0으로 가까워질 때는 항상 이게 경기 침체든 뭐든 터졌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질 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바닥 찍고 위로 솟구칠 때 그때 적극적으로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여러분이 그때 매수하셔야 이렇게 장기 보유를 해도 큰 돈을 법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던 미국의 실업률 지표도 마찬가지죠. 실업률이 이렇게 바닥 찍고 이렇게 뭐 이렇게 나이키처럼 이렇게 위로 솟구칠 때 투자하면 망하는 겁니다. 동그라미죠. 고점 찍고 이렇게 떨어질 때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투자를 해야 그래 여러분이 큰 돈을 벌고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오늘 보여드린 이런 내용들을 꼭 보시고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뭐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을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 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뭐 3월, 4월, 뭐 5월 요때 이제 뭐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 할 생각이다 이건데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땐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이 코스피 차트예요. 2022년부터 쭉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채널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2022년부터 현금 비중을 늘렸다면 또는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이런 첨단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자금이 나가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같은 이런 산업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간다.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첨단 산업들 있죠. 이런 산업에서는 우리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